또 새로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한국을 갔다 왔는데 우리가 관광으로 간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관광을 할 때 두 가지, 하나는 관광입니다. sightseeing.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더 정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필그림, 순례자라. 그래서 우리가 간 것은 순례자로 간 겁니다. 그럼 순례자하고 관광하고 뭐가 다르냐? 이 관광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그냥 보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여기 산이 있고 저기 물이 흘러가고 그 참 아름답고 신기하고 이렇게 하나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물을 관찰하는 이 관광입니다. 그리고 순례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그 필그림, 영어로 말하면 필그림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순례라고 하는데 순례자의 입장은 단순히 보고 참 재미있다, 아름답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물이 자기의 정신적인 토양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리다. 여기 어떤 한국적인 역사나 문화나 의리 숨어 있는 곳에서 다시 느끼는 겁니다. 순례자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그 순례입니다.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철로 역정,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그 존 버넌이라는 유명한 그 작가가 그 아주 고전입니다. 기독교의 그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그러니까 이 필그림, 이 순례자로서의 어떤 정신적인 의미를 찾는 그런 여행이 순례자의 길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가서 이렇게 구경하러 간 게 아니라 우리가 간 곳이 다 우리의 조상들의 숨결이 숨어 있고 그 숨결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사실 웬만한 데는 다 봤는데 그 익산을 가서 우리가 원불교 그걸 우리가 꼭 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급해서 저는 참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게 바로 전주에서 얼마 안 되는데 그 조금만 우리가 저걸 했으면 그 원불교도 굉장히 우리 한국적인 토양에서 나온 그 불교의 가르침을 새롭게 근대화하고 한국화한 아주 특징이 있는 그런 종교 단체인데 그 천도교라든가 또 우리 그 동학 천도교 그런 종교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교들을 우리가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봤어요. 되게 메인라인 종교에서만 보고 왔는데 최근에 와서 저는 그런 종교들에게서 좀 더 우리 토착적인 냄새를 우리가 더 맡을 수 있고 우리 민족적인 정계가 오히려 그런 새롭게 일어나는 종교적인 정신적인 그런 무브먼트에 상당히 깊이 들어가 있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제가 말씀을 이거 좀 더 드리겠지만 이번에 그런 종단이 여기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조금 후에 내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순례길을 다 다녀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근데 놀란 것은 이번에 가신 분들이 다들 제가 처음 이렇게 그걸 이렇게 그 4박 5일을 계획할 때 저희 집 사람이 굉장히 아주 그 크리티컬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난 다 해달 연세가 다 80인데 당신 돌았어? 그런 분을 모시고 1박 2일도 무서운데 4박 5일 어떻게 가느냐고 반대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만 들어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내가 너무 조금 이렇게
욕심을 많이 냈구나 하는 후회도 했고, 그런데 4박 5일이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그냥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뭐 지루한 게 하나도 없고 금세 지나간 건 하루같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그 서울에 모였을 때 거기 우리 32명인가 그렇게 갔는데 다들 저녁을 하면서 한 번 더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앵콜을 받았습니다. 야, 이거 80대 노인애들이 근데 잘 올라가요. 때로는 하루에 10,000보를 걸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그 뒤지지 않고 집행해가지고 끝까지 다 올라왔어요. 그 합천 해인사 8만 대장경이 있는 곳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거기까지 다 올라왔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야, 이거 정신력이 강해요. 우리 김명기 회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행을 할 때는 어디를 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같이 가느냐, 이것이 참 결정적입니다. 이번에 다 우리가 같이 가신 분들이 굉장히 가까워졌고 서로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좋은 여행이 돼서 아마 그런 어떤 에너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루에 10,000보 정도 걷는 건 문제가 그것도 언덕길을 걸어서 그 계단 다 올라가고 참 그 신기한 걸 느끼고 또 조금도 지루하게 느끼지 않고 4박 5일은 벅찬 여정을 뭐 그냥 순식간에 다 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만 그렇게 멀리까지 못 가지만 제 느낌에 우리가 이런 비슷한 여행을 우리 가까이에서 그렇게 경비도 안 들고 하루나 이틀 갔다 오는 것도 좋겠다. 지금 그래서 김명희 회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그런 걸 연구를 합니다. 앞으로 가까운 곳에 우리 다 같이 가서 하루나 이틀 같이 지내고 올 수 있는 그런 여행이 굉장히 우리 정신 건강에 참 좋습니다. 육체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한번 그런 여러분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굉장히 좀 복잡하고 심오한 그 도덕경 이야기인데,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제가 이게 뭐 이렇게 파워포인트 그런 걸 쓰지 않고 여기 그냥 쓰니까 너무 글자가 적어요. 여러분들 받으신 그 종이에 다 받으셨겠죠. 거기 보면 그것도 또 글자가 적어요. 그래서 이래도 글자 적고 저래도 글자가 적어서 보일까 말까 하니까 그런 경우는 뭐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저 말만 들어주시면 돼요. 뭐 그렇게 해야지 그거 일부러 그걸 읽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냥 편하게 앉아 계시면서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근데 10장이 원래가 이 도덕경이라는 책이 그냥 읽어서는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도덕경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차원이 뭐냐면 그 글이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오히려 매력적이에요. 그게 금방 다 이해되면 매력이 없어요. 알듯하기도 하고 모를 듯하기도 하고 그래야 그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 다 알면 매력이 없어요. 조금 알듯하는데 또 이렇게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로 10장이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이 그냥 잘 들어주시면 돼요. 이 10장에 나오는 그 주제가 몇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10장이 이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도덕경장에서는 이게 긴 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3가지 이상의 다른 띠임이 나오면서 그것이 같이 또 조화가 돼요. 1악장, 2악장, 3악장, 이렇게 4악장 이렇게 전개가 띠임이 흘러가면서도 각 베리에이션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눈을 가지고 읽으면은 조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하면 그걸 읽어드리고 그 뜻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 너무 글씨가 너무 적어요. 예. 이게 제영 혼백 포일. 이 제라 말은 씻는다. 그리고 여기 영은 영자인지 혼자인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혼백이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이에요. 혼이 있고 백이 있어요. 사람은 이 동양 철학에서는 사람은 누구나가 혼을 가지고 있고 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혼은 좀 가벼워요. 스피릿 가운데 좀 가벼운 게 혼이고 좀 무거운 건 백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혼비백산, 그런 말 들어보셨죠? 혼비백산. 혼은 가벼워서 하늘로 올라가요. 날아가고, 이 백이란 건 육체적이고 또 이것은 땅에 가깝기 때문에 무거워요. 그래서 땅에서 흩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같이 품어야지만이 사람이 제대로 됩니다. 혼을 잃어버리거나 또 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혼과 백이 하나로 일치가 되고 연결이 돼야지만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 혼과 백을 같이 하나로 안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혼과 백을 하나로 안아 그것이 분리가 되지 떨어지지 않도록 감싸는 것, 이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백만 따라가도 안 되고 혼만 따라가도 안 돼요. 혼과 백이 같이 연결되도록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바로 기입니다. 이 혼과 백을 같이 연결시키는 에너지가 이 동양 사상에서는 기입니다. 여러분 기라 말 들어보셨죠? 기를 갖다가 뭐 에너지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breath, vital breath, 이 기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지만 그 기가 그 양기가 있고 음기가 있고 뭐 기가 차고 기가 막히고 다 그런 말 쓰잖아요. 기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vital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vital breath. 그래서 기를 우리가 잘 보존하고 기를 잘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기가 혼과 백을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힘의 원천이 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까 이렇게 운동하고 체조하고 다 기를 키우는 겁니다. 이 기가 잘 커야지만이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주 다이내믹하게 살아있는 인간의 모습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를 갖추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이 기의 특성이 뭐냐면 기는 모든 것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줘요. 여러분이 이렇게 운동할 때 이걸 어깨를 그러죠. 우리 김성현 박사님 항상 이걸 풀어주라고 힘을 주면 기는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부드럽게 해줘요. 이 유자가 참 중요합니다. 유도할 때 그 유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뻣뻣해져요. 근데 살아있을 때가 부드러워요. 갓난 아기가 제일 부드러워요. 그래서 부드러움이 삶의 상징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뻣뻣하게 목에 힘주고 살면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기를 가진 사람은 목에 힘을 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신체 조직에 힘을 빼야 돼요. 릴렉스하고 기가 저절로 흘러가게끔 열어줘야 돼요.
그게 기의 가장 큰 기능입니다. 근데 이 기가 하는 역할이 부드럽게 해주는 겁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몸을 부드럽게 해주고, 이게 기가 가지는 파워, 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드럽다 그러면 흔히 아이고 그건 힘이 없어, 굳게 딱딱하게 힘세게 이렇게 해야지 그 힘이 있잖아요. 부드러운 게 무슨 힘이 있어요. 그 유라고 하는, 근데 우리가 그 유도라는 말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여기 유자가 여기 나오죠. 이 유자가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그 유도라고 하는 건 우리 유도가 부드럽게 해주는 운동이 유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유도를 했는데 유도를 처음 보니까 유도 시간에 들어가서 처음 배우는 게 뭔지 압니까? 넘어지는 것. 낙법이라고 해서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유도란 운동 자체가 인간으로 하여금 먼저 실패를 경험하게 해주는 운동이에요. 먼저 떨어지는 걸 배워야 돼요. 내가 어떻게 잘 떨어지는가? 내가 어떻게 실패를 잘하는가? 이걸 먼저 배우는 것이 유도의 특색입니다. 다른 뭐 운동은 먼저 치고 때리고 받고 이런데 유도는 내가 맞고 쓰러질 때 어떻게 쓰러지느냐. 쓰러지는 걸 먼저 배워요. 처음 유도 시간 들어가니까 그거부터 낙법,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법. 그것만 그냥 매일 배웠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주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인생이란 건 떨어지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내가 넘어지는 것 배워야 돼요. 내가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지냐에 따라서 다음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넘어지는 걸 잘못 넘어지면 실패해요. 넘어지는 것을 잘 넘어지는 것이 그것이 성공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유도는 항상 부드럽게 넘어지는 것. 넘어질 때 딱딱하게 넘어지면 다쳐요. 넘어질 때 부드럽게 넘어져야지만 그게 몸에 다치지 않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유도입니다. 그래서 유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서양 사람들은 별로 이런 부드럽고 양보하고 넘어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다, 공격적이고 힘으로 우리가 와서 컨커, 정복하고 이기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넘어지고 실패하고 양보하고 이게 무슨 의미겠느냐. 그래서 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도 없고. 그런데 하나 재미있는 사실 2012년에 하버드 대학에 있는 조셉 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셉 나이가 소프트 파워라는 책을 썼어요. 소프트 파워. 이게 바로 도덕경입니다. 이게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다.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미국에 가야 할 길은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다. 이 소프트란 이 개념 자체가 도덕경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소프트, 부드러워지는 것. 근데 이걸 도덕경의 아이디어를 딱 카피해가지고 이분은 국제 정치학을 하는 분인데 앞으로 미국의 외교가 하드 파워에서 소프트 파워로 바꿔야 된다. 이제 그래서 상당히 아주 컨트로버셜하고 굉장히 또 이게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소프트 파워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한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밀리터리, 군대도 필요하고 경제력도 강하고 다 하드 파워가 중요하지만 이 소프트 파워가 뭐냐면 이게 컬처, 문화입니다. 문화적인 힘으로 세계를 이끌어 가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런데 제가 요즘
참 이 소프트 파워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지금 우리 한국이 물론 뭐 요즘 현대, 삼성, LG 해서 자동차도 만들고 요즘은 비행기도 만들고 방산체에서 탱크도 만들고 이게 다 하드 파워인데 물론 이것 때문에 한국의 위상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세계를 더 강하게 정복한 게 뭔지 아십니까? K-팝입니다. 완전히 세계를 정복해버렸어요. 그전에는 동남아시아, 중국, 인도 요 정도인데 지금은 이 북아메리카 어디 남아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다 K-팝한테 굴복을 했어요.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현상이죠. 한국이 이렇게 부상할 줄 누가 알았어요? 지금 우리 조지 메이슨 대학에 한국어를 택하는 학생이 320명이 넘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이 대학에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 학교에 오니까 한국어를 안 가르치고 중국어니 일본어니 스페니시 하는데 제가 한번 그 딘을 찾아갔어요. 저는 외국어과에 속하지 않았지만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이게 한국어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그거 만들어 좀 누가 택하겠느냐? 중국어나 일본어나 택할 사람이 많지만 한국어 만들어 봐야 그거 몇 사람 오지도 않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왜 그 교수를 일부러 하여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다 그냥 이게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는데 그 세 분한테 지금도 고마워요. 김재욱 씨, 이수동 씨, 전영남 씨 이 세 분을 찾아가서 돈을 제가 얻었습니다. 다 그때 한 15년, 16년 전에 만 불씩 점심 얻어 먹고 제가 또 만 불씩 받아가지고 그래서 학교 가다 줬어요. 자, 그럼 내가 이 돈을 줬으니까 우리가 시간 강사를 구해보자. 그래서 시간 강사를 구해가지고 시작한 것이 한국어 처음 시작입니다. 그런데 지금 350명이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어를 전공하겠다는 사람이 40명이 넘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지금 외국어 학과에 지금 한국어가 일본 중국어를 이게 제쳐놓은 건 옛날이고 스페니시가 어느 나라 우리 미국 안에서 어느 학교든지 스페니시가 가장 많은데 요즘은 스페니시까지도 제쳐버렸어요. 지금 한국어가 가장 등록한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대개 다 한국인 2세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한국과 관계 있는 학생들이 등록했는데 지금은 99.9%가 다 한국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학생들이 놀랍게 백인, 흑인, 힘전 히스패닉 다 한국어를 택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지금 그래서 이걸 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소프트 파워입니다. BTS, K-팝. 솔직히 저는 잘 몰라요. 그게 왜 그렇게 좋은지, 왜 그렇게 어필하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 힘을 그렇게 가지니까 아주 미국 애들은 그냥 그게 아주 쪽을 못 써요. 그냥 꼼짝을 못하게 그냥 그게 다 굴복해버려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는 한국에 나가서 일을 하겠다. 또 앞으로 외교관이 되더라도 한국어를 해가지고 한국과 관계된 일을 하겠다. 그런 학생들이 지금 이 학교뿐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한국학이라든가 한국 문학이라든가 한국 역사라든가 한국말을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이 바로 그게 소프트 파워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경을 가만히 다시 읽어보면은 놀라운 거예요. 유라고 하는 것, 부드러운 것. 이게 우리가 하드 파워 가지고 한국 같은 나라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같은 나라가 뭐 미국, 뭐 이저 중국, 인도 큰 나라에 비해서 하드 파워를 가지고 경쟁이 안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하드 파워를 올리자면 그래도 우리가 세계를 정복하려면 소프트 파워입니다. 이것은 희망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 군대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그건 다 틀린 말입니다. 소프트 파워가 앞으로 한국이 가야 할 길이고 이것이 세계를 다스릴 그만한 힘이 소프트 파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현상인데 이번에 우리 한 가지 이건 뭐 여러분이 광고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우연히 한국에 있는 그 원불교라든가 뭐 이 동학 천도교라든가 정상교라든가 이런 소위 말하면 신종교인데 사실은 신종교가 아니거든요. 다 따져보면 그 뿌리가 옛날부터 한국에 있었던 한국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새롭게 19세기에 나온 종교들이에요. 근데 19세기에 나오는 이런 신종교들이 다 뿌리가 깊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한국에서 갑자기 19세기를 전후해서 이런 종교들이 나왔을까? 저는 종교학자니까 그 현상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왜 이런 종교들이 갑자기 여기서 조선조가 몰락할 때. 근데 이 종교들의 아주 공통적인 관심사가 어떤 아포칼립틱 비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기 힘든 어떤 묵시적인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 세계는 넘어가지만 새로운 세계가 올 것이다.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요. 지금 문명이 이렇게 변하는데 정신이 변해서 새로운 계획이 올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소규모의 새로 나오는 신종교들이 우리의 어떤 국가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물론 이렇게 주류에 속했던 뭐 종교들은 다 저걸 그렇게 뭐 심각하게 보지도 않고 그렇게 했지만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개벽,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앞으로 한국을 통해서 펼쳐질 것이다. 놀라운 비전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 그걸 다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았다고 말이야. 과대망상적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지금 보세요.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 한국이 뭔가 그런 종교들이 다들 그런 비전을 벌써 100년 전에 본 거예요. 앞으로 한국이 세계 문명에 뭔가 주류를 이룰 수 있는 비전은 있다. 이런 걸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죠.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에 퍼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럴 때는 완전히 저건 쓸데없는 과대망상증에서 나온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이 지금 보세요. K-pop, 뭐 이런 BTS, 뭐 K-드라마, 이 굉장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소프트 파워입니다. 우리가 이 소프트 파워에 지금 근데 뭐 이렇게 팝 뮤직뿐만 아니라 클래시컬 뮤직, 클래시컬 댄스, 여기에도 지금 세계 무대에 진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놀랍게. 피아노, 바이올린 뭐 이런 놀랍잖아요. 한국에 제가 언제 한번 보니까 프랑스에 아주 어떤 피아니스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한국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렇게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바이올리니스트가 나오느냐. 참 신기한 일이다.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프트 파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소프트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꾸 하드만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소프트를 어떻게 잘 살리느냐. 소프트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도덕경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부드러워지라는 겁니다. 뻣뻣하게 나가지 말고 부드러워지는 것. 이것이 생명의 원천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도덕경은 어린애를 많이 그리고 도덕경에는 그 상징 체제가 아주 재밌습니다. 물과 같이 흘러가는 물. 여기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그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같은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러워야 돼요. 어른이 돼가지고 강직해지면 못 들어가요, 천국에. 천국은 부드러운 사람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린애 같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여기도 그래요. 그 어린애가. 그래서 영아라는 게 아주 부드러운 어린애. 그리고 이런 것이 다 기를 통해 가지고 그 기가 부드럽게 되면은 영아 같은 그런 어린애와 같이 부드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적재, 척재, 혈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바탕에 쌓여 있는 모든 먼지라든가 이런 물질을 다 깨끗하게 해서 그것이 아주 그 혈람을 신비한 모습으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그 도덕경이 말해주는 그런 순진함과 어린애와 같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여러 가지 잡생각이 다 없어지는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묻어 있는 이런 더러운 더스트 먼지라든가 이걸 다 항상 이걸 뺏겨내는 것, 청소하는 것 이걸 말하는데 클리닝. 근데 불교에도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 중국에서 저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교의 아주 우수한 두 성녀가 이제 그 육조 단경에 보면은 논쟁이 붙었는데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를 계속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수련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주장한 사람이 신수란 이 성녀인데 거기에 반대해가지고 해능이란 성녀는 야 이미 우리가 다 불성이 깨끗한데 뭐 그렇게 묻은 게 많아가지고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할 것도 없어. 이미 불성이 다 우리는 이미 갖춰지고 그 자체가 깨끗한 거야. 이제 그래서 거기 나중에 보면 거기서 뭐 돈수 점수 복잡한 얘기 나오는데 그만큼 이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생에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애민치국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잘 다스릴까?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많겠죠. 계획이 많겠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요즘 별의별 생각이 다 나오는데 도덕경의 답은 아주 단순해요. 뭡니까? 무입니다.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게 백성을 사랑하고 국가를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지 않음이. 자, 이것도 문제죠. 이게 무슨 말이냐? 뭘 해야지. 그냥 가만 앉았으면 나라가 백성을 사랑하고 국가가 무슨 다 이렇게 통치가 되고 그거는 이거 엉뚱한 말이야, 이게. 근데 무위란 말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하지 않음.
그 무자는 없을 무자지요. 그리고 윗자는 한다는 말이죠. 여기에 여기 있죠. 여기에 이제 무위란 말이 애민치국 하는데 무위란 말이 여기 나옵니다. 하지 않음으로 해라.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이 무위가 도덕경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팀으로 등장합니다. 나오고 또 나옵니다. 무위라고 하는 게. 근데 언뜻 보면은 글자 그대로 무위하지 않는 겁니다. 위자는 뭘 하는 거고 무는 하지 않는, 없으니까 함이 없는 것이 무위인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기 바닷가에 가서 들어 누워서 그냥 낮잠이나 자고 가만히 있으면 모든 세상이 저절로 다 돌아가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참 듣기만 해도 속이 시원하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뜻이냐? 물론 어떻게 보면 그런 뜻도 있겠지만 더 깊이 생각하면 그게 아니고, 이 도덕경에서 왜 자꾸 무위를 강조하냐면, 이 세상이 어려워지는 것은 하지 않는 것보단 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좀 하지 말아라. 뭐 정치가들이 오늘은 이걸 또 안을 내고 내일은 또 저 안을 내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나라는 안 돼요. 우리가 sit back 해서 가만 내버려 두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세상은 돌아가는 법이 있어요. 내가 그걸 다 만들어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요리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인간의 교만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요리가 안 됩니다. 자기 가정도 그리 요리 안 되는데 뭐 국가를 어떻게 그리 요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가장 좋은 예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의 근원이 어떻냐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겠다. 이게 안 되겠다. 뒤집어 엎어야겠다. 이게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다 자기가 일해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누구나가 뭐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 이제 우리가 당원들이 돼가지고 이 운동에 참가합시다. 이게 참가하는 사람은 다 반동분자, 다 처형시키고, 안 그랬잖아요? 다 이 운동에 참여하자고 다 나온 거예요. 다 실패했거든요.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가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간이 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한번 내버려 두고 자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자 말이야. 그래서 자연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우리가 같이 흘러주면은 뭐가 돼요? 그 우리 윤영용 박사님이 또 전문가신데 경제학 박사님이 잘 아시겠지만 자본주의 경제가 사실은 그런 겁니다. 아담 스미스 이후로다가 자본주의 경제는 통제를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 현상이 그 통제하지 않으면 인간은 다 자기 selfish interest, 자기가 이익을 위해서 서로가 그래서 이게 뭐 서로가 이제 그러면 뭐 난장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경쟁하고 남을 넘어뜨리고 이건 공산주의가 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인위적으로다가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공산주의는 굉장히 어필을 했는데 이 자유주의 경제란 건 좀 어설프거든요. 그대로 된 시장 경제라는 게 그겁니다. 내가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가만 내버려 둬. 자기들이 다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그런 대로
그 자체가 어떤 가격이 형성돼요. 그게 옳은 가격이지 내가 이거는 20전, 이거는 1불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그걸 결정하는 거라고요. 무이란 게 뭐냐면 바로 그런 꼭 같지는 않지만 제가 그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꾸 이렇게 간섭하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어떤 법칙에 있어 자연이 흘러가면 그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따라가서 그 흘러감에 부합하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그 흘러가는 그 흐름에 어긋나는 제도를 만들면은 항상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위적으로 자기 생각 가운데서 내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그래 칼 막스가 아주 근사하게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집에 가보니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자연 속에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길이 형성이 돼가지고 아하 이렇게 하니까 이 저절로 이렇게 맞아 들어가. 그럼 인간이 할 일은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것, 어시스트 해주는 것이지 인간이 지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무의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스폰테니어티, 어떤 일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과 자연의 본성 속에서 찾아서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의예요. 그렇게 해야지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제가 이거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거 제가 경제학이나 사회학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도덕경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단순하게 우리가 요약하면 바로 그런 거예요.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The Beatles 노래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그게 아주 모토예요. 그렇게 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자꾸 그걸 끌어다가 자기 지배 속에 넣지 말고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그 자체 속에 어떤 흐름이 있고 법칙이 있으니까 거기에 맡겨두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무위입니다. 하지 않는 것이. 무슨 게으른 사람의 법칙이 아니고 그냥 자연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끔. 근데 그 가정이나 우리 개인이나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면 병이 생깁니다. 그 위장병도 생기고 정신병도 생기는데 인간이 좀 그런 걸 하고 싶을 때는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법칙이 있어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어떤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너무 그걸 갖다 이렇게 해서 압축해가지고 그걸 너무 눌러가지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만든 도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거기에 딱 껴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살다 보면 위장병이 걸리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억지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힘든 거예요. 좀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참 그게 아주 심오한 지혜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은 사회가 되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선입견을 벗어버리고 let it be.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가 혼란이 올 거고 질서가 없어질 거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자연은 자연대로 흘러가는 법이 따로 있어요. 물이 흘러갈 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 보고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우리가 명령합니까? 다 흘러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휴먼 네이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법을 가지고 인간을 지배할 게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라든가 본성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가능하면 그걸 살려주면서 사회를 유지해 주는 것, 이것을 찾아가야지. 우리가 어떤 아키텍처 가지고 이미 다 이렇게 모든 사회를 갖다가 그걸 무슨 소셜 엔지니어링, 우리가
모든 사회를 무슨 엔지니어가 설계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억지로 실행하듯이, 그래서 그 실패가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조금 우리가 도덕경을 배우면서 이런 지혜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죠. Let it be, let it be. 그래서 이 가정이나 인간관계도 let it be. 때로는 어렵지만 let it be, let it be. 때로는 우리 자녀들도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Let it be, let it be. 우리가 그런 여유가 있고 그 속에서 뭔가 길이 열리는 걸 찾아야지, 내가 부모니까 마음대로 그걸 이렇게 저렇게 인위적으로다가 다스리려고 그러면 다 실패해요. 이것이 참 우리한테 주는 아주 중요한 도덕경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애민 치국,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무위로서 하라. 또 그 다음에 아주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천문개합. 하늘에서 문이, 천문이죠. 하늘에서 문이, 개자는 뭡니까? 열린다. 합자는 닫힌다.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겁니다. 야,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거 뭐 사회 정도가 아니고 하늘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누굽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하늘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누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입니다. 암컷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여자입니다. 남자들은요, 상당히 어리석어요. 힘이 있으니까, 우선 치고 보는 거예요.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이 문을 안 닫히면 차버리고, 우리가 하는 해결이, 남성적인 해결은 공격적입니다. 방해물이 있으면 그걸 치워버려요. 없애버리고. 그런데 여성적인 해결은 그렇게 안 해요. 저절로 열리고 저절로 닫히게끔 해요. 이 놀라운 지혜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항상, 제가 어릴 때 뭐 장난감 가서 놀다가 뭐 안 되면 이러다 빼려고 애를 쓰고, 뭐 나사가 안 빼주면 이걸 억지로 빼버리는 거지. 야, 영찬아, 힘을 쓰지 말고 꾀를 쓰라. 그 말이 참 지금까지 그게 그 말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자꾸 힘을 쓰려고 그래요. 뭐 안 되면 그냥 꾀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하, 요걸 이렇게 틀면 저절로 나오는 건데, 이걸 억지로 틀으니까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성적인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수동성과 인내성과 또 오픈네스, 그런 개방성. 남자들보다도 놀랍게도 여자들이 훨씬 더 개방적이고 훨씬 더 인내성이 있고 훨씬 더 오묘한 진리를 빨리 파악해서 무리한 힘을 택하지 않아요. 근데 남성들이 성급하니까 에라 안 되면 차버리지 뭐, 응? 깨버리지 뭐, 가위로 끊어버리지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이 수컷이 아니고 암컷이다. 아, 이거 정말 감명적인 말이에요. 정말. 천문개합이 이게 다 이게 자웅 그럴 때 웅은 남컷이고 자는 웅은 그렇죠, 남컷이고 암컷은 자가 암컷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female, 여성적인 힘이 하늘의 문까지도 열고 닫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심오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여성 여러분들이 다들 그렇게 너무 자만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꼭 여자들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남녀의 무슨 그런 육체적인 무슨 그 차이가 아니라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의 차이, 우리가 어떻게 다 여성적인 남자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런 여성성을 가질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늘 문을 열 수도 있는데, 어떤 여자들은 또 너무 남성적이도 해가지고 여성성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요즘 제가 항상 고민되는 것이 페미니즘이 참 문제예요. 그 페미니즘이 여러 가지에서 좀 좋지요. 우리가 이제까지 억압받고 이제까지 차별받던 여성들이 다시 대우를 받는 건 좋은데, 그 페미니즘 자체를 절대화시키면 안 돼요. 그걸 너무 절대화시켜가지고는 결국은 그 똑같은 실수에 빠지고 말아요. 이게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흘러가는 어떤 여성성과 남성성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두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인지 꼭 반드시 여자다 남자다. 그래서 이 도덕경이 남녀란 말을 쓰지 않고 암컷과 수컷이란 말을 썼거든요. 그 말은 어떤 feminine element, 여성적인 엘레멘트를 말하는 것이지 꼭 여자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여자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명백사달, 이 명백이라는 건 다 아시죠? 명백, 아주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사달, 분명하니까 사방을 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명백사달,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명백해서 사방을 다 통달하는 그런 눈이 바로 명백사달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도 기가 막힌 말입니다. 자, 우리가 명백사달 할 만큼 그런 그런 퍼스펙티브가 있고 그런 눈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착 보면은 아주 변명하고 그것이 다 사방 다 통달해서 그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명백사달을 할 수 있게 해줍니까? 여기 답이 나와 있고 아주 간단한 답이에요. 무지입니다. 지식을 버리는 겁니다. 또 샤킹, 충격적입니다. 이 도덕경이 항상 그래, 충격적이에요. 그 지식 다 버려.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내버리고 머리를 비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물이 명백하게 보이고 사방을 다 통틀어서 이 통찰력을 해가지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버리는 데서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이 이걸 또 오해를 해요. 우리가 지식을 가져야지 볼 수 있지, 아는 것만큼 보이는데 아는 걸 버리고 어떻게, 여기는 무지라고 그랬거든요. 무지 하지 않고 지식도 갖지 않는 것. 지식을 갖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 지식을 가질 때는 우리 나름대로 그 지식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배운 것, 이성이라든가 논리라든가 무슨 합리라든가 뭐 분석이라든가 어떤 그런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이 잘 안 보입니다. 사실은 잘 보일 것 같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 속에서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내버릴 때 진정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고 그 보는 능력이 이렇게 사방으로 터질 수 있는 그 능력은 오히려 지식을 버리는 것.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고려 마렵에 그 유명한 그 성녀가 있습니다. 무학대사.
무학대사의 이름, 이 무학이 학을 버린 겁니다. 무학대사입니다. 이런 것이 도교나 불교에서는 상당히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아는 것이 문제예요. 정말 그 충격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학대사는 배운 거 다 버리고 배움이 없는 대사예요. 유명한 대사입니다, 무학대사가. 그런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은 정말 내가 안다고 하는 것, 내가 배웠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큰 obstacle, 이것을 버릴 때 정말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늘을 볼 수 있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복에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거긴 그 transparency, 아주 그게 걸림이 없어요. 그게 학을 버리는 겁니다. 그게 무지예요. 근데 이런 것이 이러니까 유교학자들이 가만두겠어요? 저거 쓸데없는 소리야. 그래서 이 조선조라든가 우리가 그 유교 전통에서 이런 그 도덕경이 받은 그 압박과 서러움이 말할 수 없습니다. 저런 쓸데없는 위험한 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저런 거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지금 그 도덕경을 이제 볼 때가 온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 인간의 지식이라든가 학문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신비적인 차원이 있어요. 이 도덕경을 그걸 본 겁니다. 그런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배움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지식을 넘어갈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어떤 인스피레이션, 바로 그겁니다. 신비적인 차원입니다. 이런 차원이 바로 도덕경이 말해주는 이게 이제 지식을 버리라. 자, 그 다음에도 봅시다. 이제 생지, 흉지, 이게 축자라고 읽기도 하고 이걸 흉이라고 읽는데, 우리가 생이라면 삶이잖아요. 삶이 나오면 그 삶을 키우는 게 있잖아요. 삶이 나오고 또 삶을 키우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낳고 우리가 키우는 것이 인간의 삶이고 의무인데, 또한 우리가 생이 분류, 그러나 우리가 낳기는 하지만 소유하지는 말아라. 이 생이 분류란 말은 또 여러 번 도덕경에 이게 여러 번 나옵니다.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다 나고 자라고, 또 이것이 다 인간의 그 순환적으로다가 나고 자라고 죽고 또 나고 자라고 죽고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이 낫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태어나게 했다고 해서 그것을 내 것이라고 가지지 말라. 그래서 참 놀라운 교훈입니다. 오늘 이것만 해도 도덕경을 여러분이 다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처음 와서는 이해가 안 되지요. 도대체 이런 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거든요. 내가 낳았으면 내가 키우고 그거 내 거지. 근데 그 소유를 버리라. 내가 낳더라도 소유하지 말아라. 뭐 요즘 사람들은 뭐 자기가 하나 만들어냈으면 이거 자기 소유권 등록하고 뭐 난리치잖아요. 그게 남들이 못 가져가게 내가 프로텍트 해야 되고, 뭐 인텔렉추얼 프로퍼티 어쩌고 저쩌고 뭐 다들 난리잖아요. 그건 내 거 아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도 물론 자기가 부모들은 우리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이게 우리 거야. 그렇죠. 그런데 소유하지 말아라. 우리 자녀도 우리가 소유할 수 없어요. 맞는 말이죠. 다 커보서 애들이 다 큰다면
누가 부모의 소유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도덕경은 이미 그걸 다 본 거예요. 생이 분류. 우리가 낳고 키우고 그건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굉장히 정말 심오한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룩했을 때 그 일에다가 너무 자기를 거기다 기대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이룩했을 때, 이거 내가 만든 거야. That's my baby.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그 권리를 주장해야지.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 거 다 없어. 기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장이라는 것도 키우는 겁니다. 장이 불제. 키우고 우리가 격려시켜주고 걸음을 주고 잘 우리가 그 열매를 맺게끔 하지만 불제. 절대로 그 위에 올라서서 통치하는, 지배하는 자세는 가지지 말아라. 우리가 만물이 다 자라는데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지배자가 돼서 이 제자가 상제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캐톨릭 처치에서 이 천주교가 처음 들어올 때 중국에서 옛날에 쓰던 상제, 샹리란 말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 하나님 이 천주를 샹리, 상제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런 그 제자가 바로 지배하는 제자입니다. 만물을 갖다 이렇게 나오게 했지만 내가 그 사람, 그 만물의 지배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 말이 바로 장이 불제. 우리가 키우기는 하지만 우리가 다스리지는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그 내자가 시위 현덕이다. 이게 바로 덕이에요. 현덕인데 여기에 또 중요한 도덕경의 독특한 그 덕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 유교 사상에서는 대학이라든가 중용에 보면 덕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중용에 보면 명명덕. 덕은 항상 덕은 명자는 빛나게 비치는 거죠. 밝히는 거죠. 덕을 밝히는 겁니다. 덕을 널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대학이나 중용의 사상입니다. 명명덕.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비해서 도교는 이게 뭐냐면 현덕이에요. 현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덕이란 게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덕을 세웠다고 덕이 세계 만방에 확 비치는 것, 그건 덕이 아니에요. 현덕은 이 현자가 검을 현자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일동 말동 어렴풋하게 그런 게 현자예요. 이 검을 현자예요. 덕이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게 덕입니다. 이게 이 덕이라고 만방에 나타나는 게 덕이 아니라 이게 덕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현자가 그런 신비한 데가 있어요. 그게 덕입니다. 내가 덕을 만방에 펼쳤다. 자, 이걸 보세요. 명명덕.
밝고 밝은 덕이다. 밝음이 없어요. 그래서 유교적인 전통은 그 덕은 우리가 밝게 비추게 해야 된다. 그런 사상이지만 도덕경의 덕이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고 보일 듯 말 듯 그 신비한 오묘한 덕이 있어요. 그 덕은 감춰진 덕입니다. 드러난 덕이 아닙니다. 이런 덕이 현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을 읽어보면 도덕경의 중요한 요소가 다 나오는데 이 현덕이란 그 두 글자만 가지고도 1시간, 2시간 우리가 강의할 수 있을 만큼 그 의미가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덕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가리고 좀 어둡고 보일 듯 말 듯 해야 되느냐. 덕이 너무 분명하게 나타날 때는 그건 덕이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이 덕보다는 많은 부작용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덕은 좀 가려져야 돼요. 가려져야 그게 아름답게 보여요. 근데 참 그런 걸 읽으면은 이 도덕경의 지혜가 굉장히 심오하고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성적으로 분석적으로 합리적으로 읽으면은 이 말이 맞아요. 명명덕. 덕은 밝게 드러낸 것. 근데 도덕경은 그런 이성이나 합리나 분석적인 사고로서 이해되는 그러한 고전이 아니고 오히려 그걸 버리고 또 깊은 차원에 들어가서 어떤 좀 더 신비적인 차원에서 경험적인 차원에서 어떤 인스피레이션, 어떤 인간이 가지는 합리, 분석,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경험의 차원에 들어가야지만이 볼 수 있는 진리가 도덕경의 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도덕경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배꼽 시계가 막 조금 점심때가 돼가니까 제가 너무 또 하게 되면은 여러분한테 조금 욕을 먹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11시 반이 됐는데 제가 거기 우리 약속해 놓은 게 12시니까 제가 조금 이게 먼저 끝내고 이 걸어가는 길이 아름답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여러분 길을 모르시면 저를 따라오면 됩니다. 그냥 이거 뭐 설명하기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이렇게 사람들 많이 가면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이름이 내가 뭐 등록을 안 했는데 어떡할까? 절대로 염려할 거 없어요. 제가 충분히 제가 가짜로 이름을 만들어 다 등록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없더라도 숨어 맞으면 되니까 다 오신 분은 충분히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그렇게 음식이 화려하고 좋지는 않지만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한가한 모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글로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